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2급 1단원 소방관계법령 단원의 마무리 영상이고요. 영상에서는 2025 챕스랜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찐정리 문신 이론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방훈련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소방훈련 부분이 예전만큼 그렇게 시험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복합 개념 문제에서 보기 중에 하나로 섞여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큼직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거주자나 또는 근무자들처럼 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소방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건물에서 불이 나면 가까운 대피로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같은 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피난할 때 필요한 요령 같은 것들을 평소에 잘 알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소방본서장이 요구하면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가볍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소방훈련을 했으면 그 결과를 결과 기록부로 작성해서 그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2급 과정에서는 이런 무슨 기록을 보관한다 그러면 2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됐죠? 그래서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은 2년간 보관한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점이 있는 게, 우리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덩치 큰 애들이 있었어요. 특급 그리고 1급.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이라고 했죠. 이런 특일급은 그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2년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본서장에게 제출까지 해야 된대요. 언제까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서장에게 결과를 제출한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하고, 그걸 기록부에 기록해서 2년간 보관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덩치가 큰 특 1급은 그 실시 결과를 30일 내에 소방 본서장에게 제출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2년 보관, 그리고 특 1급은 30일 내에 결과 제출까지.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다 간단한 내용인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하고, 또 이러한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분명 저번에 소방훈련 및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관계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건 우리 소방안전관리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면 이러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당신이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같은 관계인이면 본인 건물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해야 하고, 그 결과도 기록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교재 같은 것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관계인은 내 건물에 대한 이런 소방훈련을 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내가 직접 이런 교육을 할 만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물에 누구를 고용하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고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건물에 선임돼서 들어옴으로써 관계인이 해야 하는 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진행하는 일종의 그 업무를 위임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건, 진행하는 건 우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세요 라는 이 의무 자체는 누구한테 있다? 그 건물주인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해서 소방훈련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라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장비나 교재도 우리 건물주님, 이 관계인의 지갑을 열어서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불시 소방훈련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방본서장은 우리 관할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어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좀 불시에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불시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 노유자, 교육, 연구시설 등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나면 그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좀 미리미리 불시 훈련을 좀 해야겠다. 인정하는 대상물이면 불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불시 훈련의 포인트는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소방 본서장이 의료, 노유자, 교육시설처럼 불시 훈련을 하려고 하면 그 훈련을 하기 열흘 전, 10일 전에는 관계인에게 이때 불시 훈련을 할 거라고 미리 통지를 해줘야 하고 또 그 불시 훈련이 잘 끝났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평가해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역시나 열흘 내에 관계인에게 평가 결과서를 보내주면 된다. 그래서 불시 훈련은 열흘 이내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음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보겠습니다. 별표. 이 자체 점검 내용도 많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개념만 정확히 잡아두면 문제로 나왔을 때 답도 아주 깔끔하고 크게 생각할 거리도 없어서 이만한 효자 문제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그런 포인트를 섞어서 정말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말 그대로 우리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을 뭐라 그랬죠?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이 소방시설 등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주기적으로 그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감지기들은 잘 작동하는지 스프링클러는 물을 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기준에는 부합하는지 이런 이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런 설비를 만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소방시설 점검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사 분들이나 또는 소방기술사 같은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점검 인력으로 해서 우리 건물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을 매년 시행해야 한다. 이게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점검이라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작동 점검이고요. 또 하나는 종합 점검입니다. 먼저 작동 점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시설을 조작해봐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작동 점검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만큼 거의 모든 대상물들은 이 작동 점검은 기본적으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동 점검보다 더 규모가 큰 점검이 종합 점검이 되겠는데요. 종합이니까 좀 전에 그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동 점검도 포함해서 이제는 이게 법에 적법한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더 큰 이벤트가 바로 종합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잡아주실 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건물이면 다 해야 하는 작동 점검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이벤트인 종합 점검이 있는데 이런 종합 점검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이면 작동 점검은 물론이고 더 큰 이벤트인 종합 점검까지도 해야 한다. 이렇게 기본 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지간한 건물은 다 해야 된다고 했던 작동 점검 보시면 별거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는데 얘네는 작동 점검을 해야 하는 건물이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동그라미 1번은 점검자,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의 조건이 4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은 점검자의 자격이 2개밖에 없죠. 무슨 차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들이 잘 돌아가는지 점검을 할 수 있으려면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 자격이 있는 인력이 점검을 해야 하는데 우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가장 작은 대상물 몇 급이었죠? 3급. 이렇게 자탐 설비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해당하는 3급 대상물이면 이때 작동 점검 정도는 소방시설 관리사나 기술사 외에도 특급 점검자 또는 관계인도 참여할 수 있다. 언제? 막둥이의 막둥이 3급의 작동 점검일 때만. 그래서 제일 작은 대상물에 가장 간단한 기본 점검에서는 특급 점검자나 관계인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외에 2급 이상의 대상물에서 진행하는 작동 점검이나 또는
그보다 더 큰 이벤트라고 했던 종합점검을 할 때는 점검자의 자격에 누구만 들어간다?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 그래서 점검자의 자격은 3급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간한 건물은 작동일은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이 작동일을 제외해주는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이거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죠. 3급에도 안 들어가니까 소방안전관리자도 굳이 안 뽑아도 되는 아주 작은 건물.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를 뽑지 않는, 선임하지 않는 대상은 작동 점검도 면제, 제외된다. 두 번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작동 점검이 제외됩니다. 왜요? 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도 제일 큰 건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특급에서 작동 점검 왜 면제해주냐? 바로 더 큰 이벤트인 종합점검을 더 자주 해라. 대신에 이런 간단한 작동 점검은 면제해줄게. 그치만 더 큰 점검인 종합을 더 자주 해라. 이게 특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위험물 제조소 등. 이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는 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곳들을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점검을 왜 면제해주냐면 여기는 위험물에 관련된 법, 위험물에서 정하는 다른 점검 방식에 따라서 관리할 거기 때문에 우리 소방에서의 자체 점검에서는 제외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안 뽑는 대상, 그리고 더 큰 거를 더 자주 해야 되는 특급 대상물, 그리고 다른 법으로 관리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엔간한 건물이면 다 해야 되는 기본적인 점검이 뭐다? 작동 점검이다. 자, 그럼 이제 빅 이벤트 나와줘야 되겠죠? 종합 점검 보겠습니다. 자, 표 보시면 총 6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는 대상이면 작동 점검은 물론이고 종합 점검까지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종합 점검의 실시 대상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1번에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대상물. 이거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따로 볼 거라 잠깐 묵혀놓고 저희는 2번부터 볼게요. 자, 종합점검 대상 첫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이거나 두 번째,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의 대상물. 여기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 제가 안개 같은 형태로 분무하는 소화 설비라고 잠깐 언급했었죠? 그럼 물 분무를 설치하는 5천 이상의 대상물이거나 세 번째,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고시원 같이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천 이상의 대상물이거나 넷째,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여기서 제연설비라는 건 그 공간에 압력을 가해서 연기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안에 차있는 연기는 밖으로 빼주고 희석시켜주는 이런 장치들을 말하는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연기를 제거해준다. 이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제거해주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이면 이때도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이 되고요. 마지막, 공공기관 중에서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것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탐설비가 설치된 경우 이렇게 5가지 조건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대상이면 작동점검 플러스 종합점검까지 실시한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종합점검에 해당하는 5가지 조건은 꼭 외워주셔야 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물분무 5천, 다중이 2천, 제연터널, 공공기관 1,000의 옥내 자탐 이런 식으로 종합점검 실시 대상은 꼭 암기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점검 횟수 및 시기입니다. 완전 빠방 별표 100만 개. 지금 이 표에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게 문제로는 결국 어떻게 나올 거냐면 대상물의 조건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물의 작동 점검은 언제 하는데 또는 종합 점검은 언제 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만 잡아두면 진짜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말 쉬운 부분입니다. 자, 화면으로 같이 봐주세요. 먼저 어지간한 건물이면 이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였죠? 작동 점검. 그래서 이 대상물이 종합 점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냥 작동 점검만 하면 되는 건물이다. 그러면 이 작동 점검을 언제 하냐면요. 매년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합니다.
작동 언제?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에.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깡총 빌딩이 있고요. 얘는 작동 점검만 하면 되는 건물이에요. 이 깡총 빌딩은요, 7월 20일에 신축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져서 이날을 완공일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 건물을 이날부터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사용 승인일은 8월 15일로 받았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 깡총 빌딩의 작동 점검일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2024년 8월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작동 점검은 언제 한다? 완공일이 기준이 아니고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에 점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8월 15일이 사용 승인일인 이 깡총 빌딩의 작동 점검은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8월에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깡총 빌딩은 매년 8월이 되면 작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을 좀 거슬러 가볼까요? 마찬가지로 작동 점검만 하면 되는 어흥 빌딩이 있는데 이 어흥 빌딩의 사용 승인일은 2004년 2월 17일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중 어흥 빌딩의 작동 점검일이 되는 날은 언제가 가장 적합할까요? 정답은 3번이겠죠? 왜냐면 작동 점검은 언제 하니까? 매년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에 하니까. 어흥 빌딩의 사용 승인이 2월이었으니까 2005년이든 2024년이든 또 그 이후이든 얘가 계속 작동 점검만 하면 되는 대상이라면 그냥 매년 2월에 작동 점검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보기 중에 2월인 건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매년 작동 점검만 하면 되는 대상물은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에, 그 달의 말일까지 연 1회 이상, 그러니까 매년 실시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중요한 빅 이벤트 종합 점검의 시행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종합 점검까지도 해야 하는 대상물이 있었죠? 스프링 설치, 물 분무 5천, 다중이 2천, 제연 터널, 공공 1000의 옥내 자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물은 작동 점검 플러스 종합 점검까지 해야 하는 대상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점검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빅 이벤트인 종합 점검을 먼저 합니다. 언제?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그래서 만약에 사용 승인이 3월이었으면 3월에 종합하고 6월이었으면 6월에 종합을 먼저 한다. 그리고 이 종합 점검을 하고서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남아있는 작은 이벤트, 작동 점검을 마저 해치우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 점검 대상은 점검을 언제 한다?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을 먼저 하고 6개월 뒤에 작동 점검을 마저 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빌딩이고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1급 대상물이고요. 완공일이 5월 7일, 사용 승인일이 6월 10일이에요. 자, 그럼 대한빌딩의 자체 점검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네? 그러면 얘는 종합 점검도 해야 하는 건물이죠. 그러면 이때 점검 중에 뭘 먼저 한다? 종합을 먼저 한다. 언제?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에. 그리고 지금 이 대한빌딩의 사용 승인일이 6월이었으니까 6월에 종합 점검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때부터 6개월 뒤에 비교적 간단한 작동 점검을 마저 해치우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대한빌딩의 작동 점검은 12월에 작동을 하게 되겠죠. 요게 대한빌딩의 자체 점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개월 뒤라는 걸 계산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그 달에서 더하기 6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을 3월에 했으면 6개월 뒤는 9월이 되는 거고 종합을 7월에 했으면 6개월 뒤는 8, 9, 10, 11, 12, 1 그래서 1월에 작동 점검을 한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작동 플러스 종합 점검까지 하는 대상이면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에 종합을 먼저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작동을 마저 하는 패턴으로 매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한번 정답을 같이 맞춰보세요. 제시된 K터널의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잠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맞히셨나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우선 제시된 대상물은 터널이고 재현 설비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재현 터널, 종합 점검까지 실시하는 대상물 조건이었어요. 근데 1번에서는 작동 점검만 하는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죠? 종합까지 하는 대상이다. 자, 그러면 작동이랑 종합 점검 각각 언제 할까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매년 10월에 종합을 먼저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4월이면 작동 점검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0월에 종합 점검을 한다고 서술한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럼 작동 점검은 3월이 아니고 4월에 하겠죠? 이 완공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완공일이 아니고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4월에 작동 점검을 한다. 그리고 4번은 종합 점검을 9월이라고 해서 틀린 답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주된 점검 인력을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어려울 거 없죠? 막둥이의 막둥이, 3급 대상물의 작동 점검일 때만 특급 점검자나 관계인도 점검 인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점검 자격자가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밖에 없었으니까 빅 이벤트인 종합 점검의 점검 인력으로 관계인을 넣은 것도 오답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터널의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2번이 되겠고 지금 이 내용을 문제로 처음 접하시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일단 종합 점검까지 해야 되는 요소들 기억해 주시고 그 조건에 부합하면 종합을 사용 승인일이 있는 달에 먼저 그리고 6개월 뒤에 작동을 마저 하는 패턴으로 매년 반복하면 되겠고 또 만약에 작동 점검만 하면 되는 대상이면 그냥 심플하게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매년 작동 점검하면 되겠다. 대신 우리가 완공일 함정에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 자체 점검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표에서 종합 점검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볼 텐데 이 부분은 진짜 가끔 이 개념들을 문장으로 막 어렵게 풀어가지고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틀리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묵혀놓은 거 있었죠? 종합점검 대상인데 동그라미 1번으로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에도 종합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만 왜 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할 이 1번 항목 때문입니다.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내에 종합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신설로 인한 종합점검을 뭐라고 하냐면 최초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점검의 범위 안에 이 최초점검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금만 더 증축할까? 하면서 원래는 없었던 스프링클러 설비를 새로 신설해서 넣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없었던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이 신설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소방시설 등을 신설한 경우에는 종합은 종합인데 최초점검이라고 하는 종합점검을 60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했어요. 그러면 얘가 적법하게 설치된 게 맞는지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다른 설비들이랑도 잘 어울려서 호환이 되는지 뭐 이런 종합적인 점검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내에 그러니까 한 2달 안에 최초의 종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때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에 그래서 신설은 60일 내 최초 점검. 그래서 먼저 봤던 작동이나 종합 점검은 사용 승인된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3년 9월이 사용 승인이었다면 작동만 하는 경우에는 24년 9월부터 매년 9월에 작동 점검을 하고 종합도 하는 경우에는 24년 9월에 종합 그리고 6개월 뒤인 25년 3월부터 이제 매년 같은 달에 각각의 점검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건물이 방금 예시처럼 증축을 했다거나 또는 새로 신축해서 짓는 등 어떠한 건축 행위를 함으로써 그 안에 새로운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에는 무슨 점검을 한다? 최초 점검을 해야 하고 이 최초 점검은 언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달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23년 9월이 사용 승인이었을 때 2달 아닌 11월 안에 최초 점검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작동이나 종합 점검을 패턴대로 계속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작동이랑 종합을 둘 다 하는 대상이면 1년 중에 사용 승인 달에 종합을 먼저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작동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됐었죠. 근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여기서 작동 점검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왜? 얘 대신에 더 까다로운 종합 점검을 더 자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합 점검을 하는 다른 애들은 1년에 종합 한 번, 작동 한 번 이렇게 하는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종합을 반기에 한 번 이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을 2세트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특급은 작동 점검은 제외되지만 대신에 종합을 1년에 2번 이상 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방 대빵인 소방청장님께서 여기는 소방안전관리가 아주 우수하군 이렇게 인정한 대상물은 일정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원래는 사용 승인일이 있는 달에 종합점검을 해야 하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애들이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인데 사용 승인일이 상반기인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종합점검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4번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까 종합점검 대상 중에 다중이 2000 있었죠? 그런 어떤 다중이용업장이 원래는 종합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 다중이용업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관련 법에 따라서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상이 된 그 다음 해부터 점검을 실시하게 해준다. 뭐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5번은 하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얘네 중에서 사용 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호적이 빠른 애를 기준으로 하게 해준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 아래쪽에 외관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 여기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하게 볼 건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이 자체 점검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을 잡아주시면 쉽습니다. 자, 우선 이 건물은 매년 때가 되면 자체 점검하세요. 이 의무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건물을 가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같은 관계인에게 이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겠죠? 근데 건물주인 나는 설비를 만질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업체를 부르기로 합니다. 이 자체 점검을 직접 해줄 업체 사람, 아까 봤던 점검 자격자들 있었죠? 그러한 관리업자 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관계인은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업자한테 점검 결과를 받아서 저희 건물의 올해 점검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 관할서에 보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소방 본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자체 점검 그 이후 결과 조치에서 등장인물은 크게 관계인, 업자, 그리고 보고를 받는 소방 본서장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 이렇게 정리되셨으면 이제 본문을 볼 텐데 와, 글씨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달력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화면으로 같이 봐주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교재 내용 한 번씩만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머리에 남으실 거예요. 자, 들어갈게요. 여기서 누가 며칠 이내에 뭐를 해야 하는지만 봐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 건물의 관계인이 점검을 직접 한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 하나밖에 없었죠? 막둥이의 막둥이 3급인데 작동 점검일 때만 관계인도 점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인이 점검을 직접 했다. 언제 했냐면 1일 날 점검을 다 해서 이날 당일에 끝냈다고 칠게요. 자, 그럼 관계인은 이 점검이 끝나고 그 점검 결과가 어땠는지 보고를 해요. 누구한테? 소방 본서장한테. 언제까지 그 보고를 해야 하냐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서장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너무 당연하게도 그 결과가 어땠는지 결과 보고서는 무조건 내야 되겠고, 그리고 결과가 모두 정상이면 너무 좋겠지만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점검 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이행 계획서를 같이 써서 제출합니다. 자, 이날 점검이 끝났어요. 그러면 관계인은 결과 보고서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 계획서를 써서 15일 내에 본서장에게 제출한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때 이 15일이라는 기간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평일만 계산해서 15일 이내인 이때까지 결과 보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 열심히 썼는데 버리기 아깝죠? 어떡할까요? 보관할 거예요. 보관 기간 몇 년? 2년. 2년간 자체 보관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이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본서장한테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날, 그리고 제출 서류, 이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약에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한 게 아니라 업자를 통해서 점검을 했어요. 사실 이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면 자, 똑같이 이날 업자가 점검을 끝냈어요. 그러면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예쁘게 정리해서 관계인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근데 관계인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점검이 끝난 지 15일 안에는 본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업자는 이거보다는 여유 있게 결과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업자가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열흘 안에 10일 안에 관계인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열흘 안에 보고서를 주면서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여기 항목 체크하면서 점검했어요. 이렇게 점검표랑 같이 첨부해서 결과지를 주면 이제 남은 5일 동안 관계인은 뭐 하죠? 하자보수 필요하다고 문제 있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이행 계획서를 머리 굴려서 짜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관계인이 보고서랑 계획서 같이 해서 본서장한테 이때까지 제출해야 되는 건 똑같다. 근데 다만 지금 이 경우에는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한 게 아니라 업자를 출장 불러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자가 점검을 한 경우에는 이 보고를 할 때 어느 업체에 어떤 자격자가 했는지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쉽죠? 자,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본서장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관계인이 이렇게 저렇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럼 본서장은 이렇게 말하겠죠. 좋아요. 그러면 그 계획 언제까지 할 건데요? 이렇게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를 받은 본서장은 그 계획을 이때까지 이행하라고 완료 기간을 정해서 관계인한테 통보를 하는데, 만약에 그 조치를 해야 되는 스케일이 그냥 수리나 정비하는 정도다. 그러면 10일 내에 완료하시고, 만약에 그 조치가 막 때려 부수고 다시 새로 갈아 끼워야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20일 내에 완료하십시오. 이렇게 이행 완료 기간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관계인은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그 통보를 받은 기간까지 이제 조치도 다 했어요. 그러면 진짜 조치까지 다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이행 완료 보고서를 다시 본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언제까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열흘 이내에. 그래서 이때는 이행 완료 보고서에다가 전후 사진 비교해야 되니까 전후 사진과 우리 이거 하자보수 공사도 했어요. 이렇게 소방시설공사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보고하고요. 이 모든 보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보고한 날부터 다시 열흘 안에 우리 건물의 이번 자체 점검에 대해서 기록표를 작성해서 이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30일 이상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보고 기간도 그리고 보고 끝나고 기록표로 만드는 것도 다 열흘 안에 해야 되는데, 다만 관계인이 본서장한테 맨 처음에 점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보고를 할 때는 15일 이내였죠. 왜냐면 대부분은 업자가 대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결과를 받아서 내가 계획서를 쓸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15일이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표를 아주 대자보로 막 써가지고 우리 건물에 붙일 때는 한 달 이상 게시한다. 게시는 30일 이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자, 관계인, 본서장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결과 보고부터 이행, 그리고 이행 완료 보고, 게시까지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등 이 과정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찐정리 문신 퀴즈 하나 나갑니다. 다음 중 관리업자가 점검을 한 경우에 관계인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이나 또는 전산망을 통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 시 첨부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관리업자가 점검을 한 경우에 관계인이 첫 결과 보고 때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업자한테 이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 받아서 보고하는 거니까 결과 보고서 당연히 들어가고, 또 그럼 관계인은 머리 싸매고 하자보수 어떻게 할 건지 이행 계획서도 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업자가 점검을 했다면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도 첨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건 3번이 되겠죠. 이행 완료 보고서는 그 문제점에 대한 조치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행 완료했습니다 할 때 내는 게 이행 완료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체 점검에 대한 내용은 꼭 복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래쪽 중대 위반 사항과 다음 페이지의 예시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요즘 시험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화재안전 조사 볼 텐데 여기 내용이 꽤 많죠. 그래서 24년도 영상에서 처음 다뤘을 때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 25년 영상에서는 최대 효율을 위해서 엑기스만 뽑아 먹어 볼게요. 자, 화재안전 조사가 뭐냐? 이 건물이나 또는 이 장소, 그리고 그 근처에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뭔가가 불안전해요. 그러면 문제 없는지 조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화재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부터 보시면 주기적으로 잘 해놔야 했던 점검이나 진단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화재안전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또 법으로 여기 이 지구, 이 지역은 화재안전조사 해야 되는 곳임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가적 행사가 있을 장소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가 방문할 예정이다. 그랬을 때 그 개최 장소부터 주변 지역까지 안전한지 실태 조사가 필요할 때도 실시할 수 있고요. 예전부터 화재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거나 또는 불이 날 우려가 큰 곳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 또는 기상예보에 따라서 여기에 벼락이 막 우르르 쾅 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불 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그 외에도 긴급 상황이거나 아니면 피해가 클 것 같다고 판단되는 때에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들을 쭉 보니까 대충 어떨 때 하는 조사인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 화재안전조사 누가 하냐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의 실시권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본서장이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방관서장에는 소방청장까지를 포함해서 청본서장을 소방관서장이라고 합니다. 소방청장은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막 국가 권력급이 등장하는 일은 뭐다? 국가적 행사가 열릴 장소처럼 이렇게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할 때 관서장, 청본서장의 권한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가 필요한 그 대상물부터 주변 관계 지역까지 조사할 수 있고, 이 조사를 할 때 건물에다 대고 막 물어볼 순 없죠. 그래서 그 대상물의 관계인한테도 평소에 보관 잘 해놓으라고 했던 서류들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내용 이거 뭔지 말씀해 보셔라. 이렇게 대상물, 관계 지역, 관계인에 대해서 현장 조사, 문서 열람, 보고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활동이 화재안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조사의 실시권자 누구? 소방관서장, 국가 권력급. 그래서 이 조사를 위해서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조사하고 문서 열람,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화재안전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음 중 화재안전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하면서 이걸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항목이 지금 13개나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막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대신 유심히 봐주실 부분, 이 화재안전조사 항목에는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유심히 봐주세요. 화재안전조사 항목은 피난 계획을 포함한다. 그 외에도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 잘 해왔는지, 또 소방차 전용 구역은 잘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불이 막 옮겨붙지 않고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도록 방염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 13가지 항목을 전부 다 확인하는 걸 종합조사, 이 중에서 일부만 조사하는 걸 부분조사라고 하고요. 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면 언제 할 거라고 미리 좀 언지를 해줘야 되겠죠. 아니, 우리 지역 여기서 막 큰 행사 열린다고 룰루랄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문서 좀 봅시다. 보고하세요. 그러면 저 담당자 아닌데요? 김씨 뭐 아는 거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려면 언제, 뭐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하는지, 조사 대상과 기간, 사유 등을 포함해서 그 계획을 소방관서 홈페이지나 또는 전산을 통해 7일 이상 게시를 해놔야 하고요. 만약 피치 못하게 통지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일단 현장에 도착해서 관계인한테 설명은 해줘야 한다. 그 자료 어디다 놨는지 확인할 시간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청본 서장님, 이 관서장이 실시권자이긴 하지만 이 바쁘신 분들이 막 일일이 질문하고 조사하고 이러기 어렵겠죠. 그래서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그 소방 대상물의 위구설상, 위치, 구조, 설비 또는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화재안전조사를 해본 결과 그 대상물의 위구설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뭔 일 나면 피해가 클 것 같다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 조치하라고 관계인에게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서장이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화재안전조사 조치 명령은 개수, 고치거나 이전 제거, 치우세요. 또는 이 대상물 위험할 것 같으니까 쓰지 마세요.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사용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공사 중이었다면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겠고, 또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담당 기관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재안전조사의 개념부터 조사 항목, 그리고 또 방금 본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까지 여기서 정말 골고루 시험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2025 개정판 찐득한 파이널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 유형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아래쪽 내용은 진짜 쉬어가는 타임,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에 소화기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건 그냥 안에 건전지 같은 배터리를 넣어서 붙여놓으면 얘가 이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적으로 음향 장치가 있어서 삐용삐용 알려주는 게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서비스 문제로 나올 때가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에 뭘 설치해야 되는지 골라보세요 하면 소화기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렇게 2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 2급에도 건축 관계 법령이 추가되면서 그때 또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다음 편인 건축 관계 법령에서 보기로 하고, 다음 피난 방화시설에서의 금지 행위가 나와 있는데, 얘가 원래는 소방관계법령에 같이 들어있다가 지금은 강습교재에서 아예 하나의 단원으로 독립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편의상 지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서도,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건물에서는 관계인이 이러한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역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러한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용 복도나 계단에 물건 막 쌓아놔서 길막하지 마시고, 또 비상구로 쓸 수 있는 문은 평소에 잠궈놓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만 얘네를 각각 폐쇄행위, 훼손행위, 설치 및 적치행위, 변경행위, 그리고 그 밖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문제에서는 다음 중 유지관리 금지 행위 중에서 변경 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은 이라던가,
또는 금지 행위 중에서 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내용이 금지 행위 중에서도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보시면 우선 피난 방화시설에는 계단이나 복도 또는 옥상이나 피난 안전구역처럼 사람들이 대피할 때 거쳐가는 곳 또는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던가 그 외에도 방화벽이나 방화문처럼 불에 좀 견딜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만들어 놓는 그런 시설들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시설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금지해야 하는 행위 첫 번째, 폐쇄 또는 잠금 행위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사람들이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잠궈 놓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계단이나 복도에 방범 철책 같은 거, 쇠창살 이런 거 설치해서 피난할 수 없게 폐쇄시키는 경우라던가 또는 아예 자물쇠나 쇠사슬처럼 고정된 잠금 장치를 설치해서 역시나 열 수 없게 개방이 안 되게 하는 행위. 그 외에도 쇠창살이나 용접 아니면 벽돌 막 쌓아놔가지고 이 문이 있던 위치를 폐쇄해버리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서 개방이 안 되게 하는 폐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폐쇄 행위랑 비교하기 위해서 3번 설치 및 적치 행위를 먼저 볼게요. 적치라는 건 그 말 자체가 뭘 쌓아놓는 거니까 계단이나 복도, 출입구 같은 곳에 물건을 막 쌓아놓고 방치하면 안 되고 그리고 1번과 비교해보자면 계단이나 복도에 방범 철책을 설치하는 행위는 이렇게 설치 및 적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쇠창살 같은 걸 설치하는 건 금지 행위 중에서 설치 및 적치 행위에 해당하고 그렇게 철책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용접해가지고 문을 메꿔버리거나 또는 자물쇠로 걸어 잠궈서 열리지 않게 개방이 안 되고 열 수 없게 만들면 폐쇄 및 잠금 행위에 해당한다. 다음 2번 훼손 행위의 포인트는 그 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훼손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자동 폐쇄 장치라고 해서 혹시라도 불이 나면 이 연기나 불길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문이 좀 열려 있었더라도 틈새 없이 딱 닫히도록 알아서 닫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제거해버리면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아무 기능을 못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할 장치를 제거하거나 철거해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훼손행위인데 방화문이라고 엄청 무거운 철문 있죠. 얘는 이름 그대로 불길을 좀 막고 버텨줄 수 있는 문인데 이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또는 그 밑에다가 도어 스톱 같은 거 문을 이렇게 고여놔서 이 문이 유사시에는 닫혀줘야 하는데 안 닫히게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훼손행위. 그 외에도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주는 배연 설비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훼손행위에 해당하겠고요. 만약에 잘 있던 방화문을 떼버리면 훼손행위인데 그 방화문을 떼버리고 그냥 보기에 예쁜 나무문으로 교체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변경행위에 해당합니다. 내 맘대로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변경행위다. 그래서 불에 강한 소재였던 걸 다른 소재로 바꾼다던가 아까처럼 방화문을 유리나 나무문으로 교체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무창층은 창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부족한 층을 무창층이라고 했었죠. 근데 원래는 이 층이 바닥 면적에 비해서 이 창문의 크기나 면적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층이라 별다른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맘대로 여기다가 벽 세우고 갈라버리면서 여기가 무창층 꼴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불이라도 나면 무창층에 맞는 대비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엄청 위험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아니었던 걸 내 임의대로 구획을 해서 무창층으로 만들어버린다거나 또는 이 구역은 불에 짱짱하게 버틸 수 있도록 방화 구획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나는 갑갑한 거 못 참겠다고 여기다가 냅다 그냥 맘대로 창문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불에 버틸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이 창문이 팡 깨지면서 여기로 막 불길이나 연기가 번져 들어오겠죠? 이렇게 방화 구획이 되어 있던 곳을 내 맘대로 개구불을 설치해서 뚫어버리는 거.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던 게 아닌데 내 맘대로 바꾼 거니까 이때도 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소방 호스를 풀어서 사용해야 할 때 그 호스가 꼬이거나 걸려서 지장을 주는 행위는 용도 장애에 들어간다. 이런 나머지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비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역의 유지 관리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에는 폐쇄, 훼손, 적치 및 설치, 변경 행위가 있는데
각각의 금지 행위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옥상 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 관리라는 건 쉽게 말해서 건물에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옥상문을 평소에 잠궈놨다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라는 걸 설치해서 얘가 이 건물의 소방 시스템이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불 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옥상으로도 대피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잠겨있던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이런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24년도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서 혹시라도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24년도 영상을 통해서도 내용 확인해 주실 수 있으니까 각자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아래쪽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실무 교육입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서 자격증만 땄을 때는 이런 의무가 없지만 이제 진짜로 어디서 돈 받고 일한다.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로 선임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선임된 조건을 보여주고 보기에서 제시된 날짜 중에서 이 사람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날이 언제인가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내도 무조건 맞힐 거예요. 자, 가볼게요. 우선 원칙은 이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로 어떤 건물에 선임이 됐어요. 취업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로서 그 현장에서 실무적인 면에서 적용해야 하는 업무에는 아직 약간 미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임이 되면 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취업하고서 첫 실무 교육인 거죠. 이렇게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첫 실무 교육을 이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하면서 점점 숙달이 될 거니까 이 첫 실무 교육 이후로는 계속 2년 주기로 실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맨 처음 받아야 했던 이 6개월 내 첫 실무 교육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선임되기 이전에 1년 이내에 앞서 받아놨던 강습 교육이나 또는 실무 교육 내역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강습 교육이나 실무 교육을 받은 지 1년이 채 안 지난 상태니까 어지간한 거는 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선임되고 6개월 안에 받아야 했던 첫 실무 교육을 면제해주고 이 인정되는 이전의 교육일로부터 앞으로 2년 주기로 실무 교육을 계속 받도록 메리트를 줍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예시 1번으로 마석두라는 사람이 2023년 5월 15일에 안전원에서 강습 교육을 모두 수료했고요. 그 이후에 시험 봐가지고 23년 7월 9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해서 24년 6월 20일에 A라는 어떤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 마석두 씨의 실무교육 일자는 언제가 될까요? 지금 제시된 조건을 보시면 강습교육 수료일, 자격증 취득일, 그리고 선임된 날짜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 일부러 헷갈리라고 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자격증 취득일 또는 시험 합격일 이런 거는 이 실무교육 날짜 따질 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첫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받았던 교육으로부터 2년 주기로 시작하면 되는지 이거를 따져볼 거기 때문에 우선 이 사람이 강습교육이나 또는 다른 데서 실무교육을 받고 온 적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마석두 씨는 23년 5월 15일에 강습교육을 들은 내역이 있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교육을 받고 실제로 선임이 되기까지 1년 안에 선임이 되었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고 선임이 되었나요? 1년 하고도 1개월 정도가 더 지나서 선임이 됐죠?
그럼 이 경우는 아깝지만 이 교육 이수 내역이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전에 받아놨던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기준이 뭐다? 이 교육을 받고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를 이직을 했더라도 이전에 내가 실무교육을 받은 지 1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서 선임됐으면 이 앞선 교육 내용을 받은 걸로 인정해줘서 그때부터 2년 주기로 실무교육을 하도록 인정해주지만 지금 이 마석두 씨처럼 앞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긴 있지만 1년이 지나서 선임이 됐으면 이 앞에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석두 씨는 앞서 받았던 강습교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실무교육 언제 받죠? 선임이 된 날, 이 선임일로부터 빨리 6개월 내에 첫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럼 선임된 날인 24년 6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하면 24년 12월 19일까지를 말합니다. 더하기 6개월에 같은 날이 되기 하루 전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석두 씨의 경우에는 24년 12월 19일 안에, 다시 말해서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로는 거기서 이직 안 하고 계속 그 회사 다닌다면 이때부터 2년 주기로 실무교육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번은 26년 12월 18일까지 다음번 실무교육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 시험에 합격한 날이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날은 의미가 없으니까 무시하는 조건이고 중요한 건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 내역이 있는지를 보고 그때부터 1년 안에 선임이 됐다면 이 앞에 받았던 교육이 인정돼서 2년 후에 실무교육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선임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강습교육 이런 거 없이 다른 자격증이나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이전에 다른 교육 내역이 없다면 이때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첫 실무교육을 한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예시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상두 씨예요. 이분은 A라는 회사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있을 때 실무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2년 9월 9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영 아닌 것 같아서 퇴사를 하고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23년 8월 10일에 B사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다시 선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상두 씨는 A사에 선임되었을 때 실무교육을 받았던 내역이 있고 이때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1년 안에 B사로 이직해서 선임이 됐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실무교육 내역이 인정된다. 앞선 실무교육을 받은 지 1년이 안 지나서 새로 선임이 됐으니까 이거는 인정이 된다. 개꿀이다. 그럼 마상두 씨는 다음 실무교육을 언제 해도 돼요? 이 앞에 받았던 교육이 인정되니까 이 교육 수료일부터 2년 주기, 즉 2년 후에 같은 날이 되기 하루 전까지 다음 실무교육을 하면 되니까 마상두 씨는 24년 9월 8일 전에만 실무교육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실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언제든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유형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일부러 불필요한 정보까지 주고서 헷갈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습교육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사람 또는 강습교육을 받고 1년 안에 선임된 사람 그 외에도 다른 회사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이직한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앞에 인정되는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 내역이 있느냐 그럼 교육 수료일로부터 2년 주기로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 앞에 인정해주는 기준이 없으니까 선임된 날부터 6개월 내 이렇게 실무교육 시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이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소방안전 관련 업무 경력으로 보조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내에 실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같이 챙겨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다양하게 비틀어서 등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충분한 연습이 되시도록 제가 2025 찐득한 파이널 문제집에 최대한 다양한 유형으로 실어 놓았으니까 찐정리 문신 이론서와 함께 찐득한 파이널 문제집도 같이 활용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방안전 관리자나 보조자로 선임이 되면 주기적으로 실무교육 받아야 하는데 이 실무교육을 안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거 바로 다음에 벌금 및 과태료에서도 볼 건데요. 법에서 이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얼마더라?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면 이 조항 자체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법에서 100만 원보다 더 작은 항목을 안 만들어서 얘가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 실무교육을 안 받은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한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라고요? 50만 원이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벌금과 과태료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외울 수만 있으면 어떻게 나와도 거저먹기인데 이 많은 내용을 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만큼 여기서 문제가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정말 심할 때는 이 벌금 과태료 관련해서만 한 회차에 막 3문제 이상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이 빨리 외우실 수 있도록 노래로도 만들어 봤는데 이번 강의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그 노래 가사랑 같이 들으시면 훨씬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벌금입니다. 벌금은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무거운 형벌인데요. 우리가 다룰 벌금은 크게 5, 3일3일로 잡아주세요. 벌금은 5, 3일3일. 그래서 5년에 5천, 3년에 3천, 1년에 1,000, 300, 100 이렇게 벌금은 5, 3일3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 가장 큰 벌금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줄여서 5년에 5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장 센 벌금형을 때릴 정도면 그 죄질이 아주 악질적이고 고의적이고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일 때 이 정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내리겠죠. 그래서 소방대원분들한테 폭력, 폭행,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소방차 출동해야 되는데 일부러 막 덤프트럭 가지고 가가지고 가로막고 못 가게 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거나 또는 인명 구출이나 화재 진압을 못하게 방해하면 5년에 5천이고요. 그 외에도 소방 용수시설, 불 끌 때 써야 되는 용수 공급을 위한 물과 관련된 시설을 못 쓰게 하면 이때도 불을 끄고 사람 구하는 소방 활동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년에 5천 때린다. 그리고 옆칸이 더 중요합니다. 소방시설에 폐쇄 및 차단 행위를 한 경우에도 5년에 5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음향장치가 작동해서 울렸어야 하는데 평상시에 얘가 자꾸 오작동해서 시끄럽다고 일부러 폐쇄를 해서 꺼놨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그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경보를 듣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다. 그러면 5년에 5천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이렇게 폐쇄 차단 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 누군가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더 가중돼서 7년에 7천.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 폐쇄 차단 행위로 인해서 사망 피해까지 생겼다면 10년에 1억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과되는 벌칙이 뭐냐 했을 때 3년 3천, 5년 5천, 7년 7천, 10년 1억 이렇게 보기가 나왔다면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으로 인한 상해 시에는 7년에 7천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년에 3천 볼 건데 제가 24년 영상에서는 이 항목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이런 강제 처분 이런 내용 자체는 우리 2급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로지 암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암기 꿀팁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설명 다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에서 24년도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암기 팁만 챙겨보겠습니다. 자, 3년 3천에서 핵심 키워드 강제처분 방해 그리고 조치명령 위반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강제처분 방해, 조치명령 위반 3년에 3천. 다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에 1천이죠. 첫 번째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은 1년에 1천이고요. 둘째로 우리가 아까 봤던 작동이나 종합점검 이런 점검은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됐죠. 근데 그 점검을 안 하면 1년에 1천이다.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진단을 안 받았어요. 점검이나 진단을 안 하면 1년에 1천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역은 없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들인데요. 여기는 쉽게 생각해서 안전이랑 직결돼서 꼭 해야 하는 의무 같은 걸 안 하는 경우가 보통 300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나왔습니다. 싫은데요? 그러면 300만 원 벌금.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 선임은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 선임을 안 했다. 미선임, 그러면 300만 원 벌금이에요. 미선임은 300벌.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도 이 건물주, 관계인이 꼽줄까봐 말 안 하고 안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라던가 또는 점검을 대신 해준 업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경우나 또는 반대로 너만 입 닫고 있으면 돼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관계인이나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서 조치가 필요한데도 그거를 안 한 관계인은 안전과 직결되는 의무를 저버린 거니까 300만 원 벌금이다. 그리고 아까 조치명령 위반이면 3년에 3천이었는데 조치명령 방해 또는 따르지 않으면 300 벌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명령 위반과 방해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벌금 중에서 마지막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거는 소방대원분들이 위험한 곤충, 벌 퇴치나 벌집 제거 같은 거 해주시는 경우 있죠? 그런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거나 또 우리가 이 건물의 관계인이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나 몰라라 하고 내뺀 관계인 또는 피난하라는 피난 명령이나 긴급 조치를 방해하거나 개폐 장치의 사용을 방해한 경우에는 100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특징적인 글자만 따서 군대식 리듬으로 한번 암기해 볼게요. 자, 1, 2, 3, 4. 생안, 조관, 긴급 피난 개폐, 100, 벌, 100, 벌. 자, 여기까지가 벌금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벌이었고요. 이렇게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양벌 규정이라는 것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 양벌 규정이라는 건 한마디로 너 잘못했지? 벌금. 근데 너도 잘못이 있어? 너도 벌금. 이렇게 양쪽으로 다 벌금을 부과하는 게 양벌 규정인데 이러한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건 우리가 지금 본 벌금형 5313일에 들어가는 행위들만 양벌 규정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양벌 규정이 부과되지 않는 행위를 고르시오 하면 제시된 보기 중에서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를 이 양벌 규정이 부과되지 않는 행위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벌금형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돈만 내면 되는 과태료 행위를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5, 3, 2, 1,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과태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간단해요. 양치기 소년, 불 안 났는데 장난 전화하는 거, 거짓 신고하는 거짓말쟁이는 5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300 과태료 볼 건데 혹시 지금 24년도 찐정리 교재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300 과태료 부분이 지금 영상 화면에 보여드릴 내용이랑 배치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25년도 개정판을 내면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애들은 묶고 좀 더 보기 쉽게 배치만 다르게 한 거지 내용은 달라진 게 아니니까 24년도 찐정리 보고 계신 분들도 교재 그대로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300 과태료는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칸에 있는 과태료를 외우신 다음에 그 나머지는 300 과태료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300 벌금은 안전과 되게 직결되는 의무를 저버렸을 때 300만 원 벌금이었다면 300 과태료는요. 그거랑 비교하면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뺀질뺀질 안 하면 300 과태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업무를 안 함, 업무를 이행하지 않음, 그리고 무슨 설치나 관리를 하지 않음, 제출을 하지 않음, 보고를 하지 않음, 또 피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지 않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음, 다 보시면 뺀질뺀질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를 일을 안 하면 300 과태료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하면 안 되는데 겸하는 사람도 300 과태료고요. 여기서 1차 100,
2차 200, 3차 300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죠. 이거는 한 번 걸리면 100만 원, 두 번 걸리면 2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에서도 몇 번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부가 되는 조항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문제로 어쩌고저쩌고를 안 해서 2차 위반 시 과태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외울 것도 없죠. 2차 위반이면 200만 원 과태료, 3차 위반이면 3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또 지연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부가 되는 것들도 제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체 점검을 하고 나면 본서장한테 결과도 보고하고 또 하자 보수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이행을 할 건지 이행 계획서를 내고 그 일정 기간 내에 이행도 해야 됐었죠. 근데 그런 결과 보고나 이행 보고 또는 이행을 정해진 기간 내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뺀질거린 거니까 300 과태료에 해당하는데 그 지연된 기간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부가 된다. 그래서 아마 한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번 정도 이걸 가지고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정도는 너무 고난도라 그 유형의 문제는 제가 찐득한 파이널 문제집 가장 뒤쪽에 아예 한 페이지에 걸쳐서 엄청 자세하게 풀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찐득한 문제집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뒷부분에 그 고난도 문제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보고나 이행이 지연된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50만 원, 10일 이상이고 1개월 미만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부가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0 과태료. 이 녀석 문제로 좀 자주 나옵니다. 아까 소방차의 출동을 고의로 막 가로막아서 방해를 하면 5년에 5천 벌금이었죠. 근데 소방차가 삐뽀 삐뽀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급하게 가야 되는데 길 양보를 안 해주거나 또는 끼어들어서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소방차 출동 방해는 5년에 5천, 지장은 200의 과태료. 그리고 소방활동구역이라고 해서 이 현장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허가 안 받은 사람이 들어가면 200 과태료고요. 특히 중요한 거, 소방안전관리자를 뽑고 나면 그 선임 신고를 14일 내에 해야 됐죠. 근데 뽑긴 뽑아놓고 그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이름 같은 거 게시해야 되는데 안 해도 200만 원 과태료다. 그래서 미선임은 300 벌금이고 미신고는 200 과태료라는 거 비교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괄호 안의 내용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이 건설 소방맨의 선임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된 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가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 원 과태료인데 얘가 이 화재 예방법에서 더 작은 조항이 없어서 그냥 여기 100만 원 과태료 조항에 같이 꼽살이 껴있다. 그래서 실무교육 안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50만 원이다. 그래서 전용구역 100과, 실무교육 50과. 마지막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에 써있는 이러한 장소들은 그냥 뭐 쓰레기 좀 태우려고 불 잠깐 피운 건데 멀리서 봤을 때 저기 불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해서 막 소방차랑 소방대원분들이 잔뜩 출동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20만 원 과태료 물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소들은 불이 난 게 아닌데 마치 불이 난 것처럼 오해해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도록 지금 불난 상황이 아니라고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리 통지해야 되는 20만 원 과태료 장소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장소들은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지역,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이 들어가고요. 다음의 것들은 얘네들이 밀집한 지역일 때 미리 통지 장소에 해당합니다. 공장 창고 또는 목조 건물 아니면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일 때 미리 통지 장소에 해당한다. 그럼 공장이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 20만 원 과태료 물까요 안 물까요?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무로 된 목조 건물이 딸랑 하나 있는 거 해당하지 않고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시설은 밀집한 지역일 때 미리 통지 장소에 해당하고
그 밖에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나 장소라면 20만 원 과태료 물지 않도록 불난 거 아니라고 미리 통지해줘야 한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체로도 문제가 잘 나와요. 다음 중 이러저러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만들면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하고서 아까 밀집한 지역 있었죠? 그 밀집 조건이 아닌 걸 껴넣는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바로 다음에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는 걸 보게 될 건데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들어가는 장소들이랑 지금 여기서 말한 미리 통지 20만 원 장소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 둘을 막 섞어가지고 아리까리하게 하는 것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통지 20만 원 장소는 시장, 석유 제품 생산 공장, 그리고 밀집 지역은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이 들어가고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가 포함된다. 그래서 벌금과 과태료는 이렇게 정리하고 벌금형에만 양벌 규정이 부과된다는 거, 그리고 벌금은 53131, 과태료는 53212 이렇게 각 조항에 해당하는 벌금 및 과태료를 요약집과 또 노래로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외워주시기 바라고 넘어가서 방금 그 미리 통지 장소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던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보겠습니다. 자,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서 불이 나면 피해가 엄청 크거나 또는 소방차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노후된 건물이 많은 이런 장소들은 아예 화재 예방을 강화해서 애시당초 불이 안 나게 더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지정하는 건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옆쪽에 같이 하나 적어주세요.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그래서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이런 강화지구 보시면 아까 미리 통지 장소랑 되게 많이 겹쳐요. 첫 번째, 시장 지역. 두 번째, 석유 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 밀집 지역을 보시면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는 뭐가 추가됐냐면 노후 건물이나 불량 건물, 무허가 판잣집 같은 거 많은 그런 달동네 같은 곳 있죠? 그런 곳은 막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화 설비라던가 경보 설비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기도 좀 어렵고 또 불이 붙기 쉬운 그런 가연성 소재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불이 나면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도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들어가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5번 보시면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강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도로가 없는 곳, 또 소방용수로 쓸 수 있는 소화전이나 저수조도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방시설도 없는 이런 곳들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묶어서 애시당초 평소에 불이 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이 산업단지 자체가 업무시설이나 공장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죠.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이거나 예전에 모 물류센터에서 되게 큰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이런 곳들도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관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가 될 수 있는데 초반에 필기한 것처럼 이 강화지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본래 시도지사이지만 어떤 대대적으로 되게 큰 사고가 있었다거나 해서 청본서장과 같은 소방관서장이 보기에 이 지역은 추가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20만 원 과태료 미리 통지 장소랑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비교해서 보면 둘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고 또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만 들어가는 곳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이버 카페에도 자료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프린트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메모해 주시면서 이 두 지역을 서로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이러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서는 모닥불 피우거나 담배 피지 말고 또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 날리지 말고 불티가 튈 만한 용접 같은 거 하지 말도록 금지시키고 있고요.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관서장은 불 끄는 소화 작업에 지장이 있을 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건을 치우게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목재나 플라스틱처럼 불이 잘 붙는 물건들은 적재 금지 쌓아놓지 말고 이격 떨어뜨려 놓거나 제거해서 치워라.
그리고 불 끄는데 방해되는 물건이 있어서 치우려고 보니까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소속 공무원한테 이거 일단 치우고 주인 나올 때까지 좀 보관하고 있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경우에 소방관서장은 14일 동안 소방관서 홈페이지나 또는 게시판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고 공고하고 이제 14일이 지나서 그 공고가 종료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일단 더 보관하고 있는다. 그러면 보관 기간은 총 21일이 되겠죠? 공고가 14일이고 그 뒤로도 7일 동안 더 보관하고 있는다. 그래서 여기를 날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은 없고요. 대신 지금 봤던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서 못하게 하는 행위들 또는 관서장이 명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구 건지 몰라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이러한 화재 예방 조치에 관한 것들을 문장으로 풀어서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제들로도 많이 접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1단원의 마지막 방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잘 안 타게 가공 처리하는 걸 방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염은 연소 확대를 방지한다. 불길이 막 커져서 옮겨 붙고 커지는 걸 좀 방지해 줄 수 있고 지연시켜서 늦춰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 수 있고 그럼 궁극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겠죠? 이게 방염의 목적이고요. 이 방염에서 주로 시험에 나왔던 부분 첫 번째가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의무표의 내용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이런 대상물에서는 실내 장식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이러한 물품들은 일정한 방염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실내 장식물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 대상물 조건 보시면 근생시설, 의료, 노유자, 합숙소, 숙박, 수련, 방송국, 다중이 이렇게 엄청 많은데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 운동시설 중에서 수영장은 이 방염 의무 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왜냐면 너무 당연하게도 수영장은 주변에 남아 도는 게 온통 물이죠. 그래서 수영장은 방염 설치 대상인 운동시설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물이 11층 이상이면 방염 설치 대상물에 들어가는데 이 11층 이상인 대상물들 중에서 아파트는 또 제외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11층 넘는 아파트가 몇 갠데 그 집집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안에 실내 장식물이 방염 처리된 건지 성능에 맞는지 이런 거를 언제 다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층 이상인 건물은 방염 설치 대상물이지만 아파트는 거기서 제외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대상물에서 방염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물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튼, 카펫,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암막, 무대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불이 붙기가 쉽기도 하고 또 특히 커튼이나 무대막 이런 것들은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그게 천장으로 타고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방염 대상 물품이 되고요. 또 그 외에도 합판이라던가 붙박이 가구, 목재, 방음제, 칸막이 이런 것들과 종이나 합성수지, 섬유를 원료로 하는 물품들이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데 또 여기서 중요하게 봐주실 게 뭐냐면 벽지류입니다. 이 벽지 역시도 방염 대상 물품이 되는데 단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됩니다. 두께도 얇고 게다가 종이 벽지면 사실상 얘는 방염 처리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두께 2mm 미만의 종이 벽지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의 벽지류는 방염 대상 물품이다. 자, 그러고 나면 다음에 제가 10번에 특이사항으로 구분해 놓은 애들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섬유나 합성수지류를 원료로 한 소파나 의자를 방염 처리된 걸로 써야만 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입니다. 여기에 한해서 소파 및 의자는 방염 처리된 걸 써야 한다. 왜냐면 여러분, 이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노래도 엄청 시끄럽고 사람들도 각자 방방마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심지어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죠? 근데 이 상태에서 불 안 붙이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담배 피거나 아니면 칵테일 불쇼 이런 거 하다가 이 소파나 의자에 불이라도 붙으면 이 시끄럽고 정신없는 데서 사람들 대피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방방마다 들어가 있는 소파나 의자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써야 한다.
여기까지가 일단 의무적인 방염 대상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고, 다음 2번은 의무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방염 물품 쓰라고 권장하는 장소와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음 중 방염 처리 물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 권장 장소와 품목은 정확히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의료, 노유자, 숙박, 장례시설에서의 침구류 및 소파 의자는 방염 물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장소와 품목에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거나 장례식장 이런 곳들은 소파나 의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죠. 또 한의원, 그리고 애기들 낮잠 자는 노유자 시설, 호텔, 모텔 같은 숙박시설 이런 곳들은 이불, 침구류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곳들에서 침구류 및 소파 의자는 웬만하면 방염품을 쓰도록 권장할 수 있고요. 또 건물 내부에 천장이나 벽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가구류도 방염품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불길이 보통 천장까지 위로 막 번지면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벽에 붙이는 가구가 방염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불이 잘 안 옮겨붙고 그냥 꺼지거나 시간을 좀 오래 끌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권장하는 경우는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문제로 종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라던가 또는 운동시설에 있는 소파 의자 이렇게 나온다면 종교시설이나 운동시설은 이 권장하는 장소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얘네는 오답이 되겠죠? 이렇게 방염 의무인 대상과 방염 물품 그리고 권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챙겨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방염 물품들은 그 방염 성능이 적합한지 방염 성능 검사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방염 처리 물품의 성능 검사 표를 보시면 방염 처리 물품은 크게 선 처리 물품과 현장 처리 물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도 문제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선 처리 물품은 커튼이나 카펫처럼 아예 그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걸 선 처리라고 하고요. 목재나 합판과 같이 그 물품을 설치하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것을 현장 처리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 처리 물품의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합니다. 편의상 줄여서 한소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커튼이나 카펫처럼 제조 과정에서 얘네를 쭉 뽑아내서 이 방염 약품 뿌려서 방염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일정 수량의 표본을 추출해서 방염 성능에 충족하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 방염 성능이 적합하다면 이렇게 합격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선처리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번에 진짜 기깔나는 카페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방염 성능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잘 안 붙어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얘를 방염 카펫으로 팔고 싶잖아요. 그럼 그 방염 성능을 검사해서 인정해주는 한소원에다가 일부 표본을 추출해서 보내요. 그럼 한소원에서 오케이, 방염 테스트 합격. 그러면 이 합격 성적을 가지고 얘를 방염 카페트라고 이름 붙여서 팔 수 있겠죠? 이와 비교해서 현장 처리 물품은 공사할 때 쓰는 합판이나 목재 있죠? 얘네를 그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서 거기서 약품 발라서 방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장 처리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현장에서 약품을 바른 다음에 그 목재나 합판을 가지고 공사에 쓰겠죠.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할까요? 관할 소방서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제 소방관 분들이 그 현장에서 똑같이 방염 처리를 한 그 표본, 시료를 가지고 성능 검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네요. 지금 붙여놓은 거 뗄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안전성이 확인되면 그 공사가 이루어진 지역의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확인 표시를 부착한다. 이런 식으로 이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즉 이 현장 처리 물품의 성능 검사 실시 기관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설치한 재료가 방염에 적합한지 검사를 해주시는 분들은 관할 소방서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해주고 있다. 그래서 현장 처리 물품의 성능 검사 실시 기관은 시도지사이고 검사 자체는 위임받은 관할 소방서장의 권한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합격 표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2번 표에 나와 있는 물품별 표시 그림을 보여주고 얘는 무슨 물품에 붙이는지, 그때 바탕색은 뭔지, 글자색은 뭔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별 합격 표시 그림을 연상하실 수 있도록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카페트나 판때기 또는 소파 의자에도 판때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어때요? 막 무늬가 형형색색이고 또 두께도 좀 되고 딱딱해요. 그쵸? 그래서 얘네는 표지를 좀 큰 걸 붙여도 두꺼워서 비치거나 하지 않으니까 좀 큰 걸 붙이고요. 그리고 얘네가 방염 잘 된 건지 확인하려고 들추었을 때 화려함이 생명인 그 카페트나 소파에 알록달록한 무늬를 뚫고도 이 표지가 잘 보이도록 가장 기본적인 흰색 표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카펫, 소파 의자, 판때기에는 흰 바탕에 남색 글씨가 새겨진 크기 30에 20짜리 가장 큰 사이즈를 붙입니다. 그럼 이와 비교해서 벽지는 이거 저도 도배해봤는데 풀도 되게 균일하게 발라야 되고 완전 딱 붙어야 예쁘잖아요. 근데 이 표지가 커버리면 비쳐서 안 예쁘겠죠? 그래서 벽지는 가장 작은 가로 세로 15짜리 표지를 붙이고 또 방염 벽지는 대부분 햇빛 또는 어두운 색감이 많아요. 그래서 바탕색도 티 안 나게 은색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목재 블라인드. 이거 달 정도면 또 이 인테리어에 또 얼마나 진심이신 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 방염 표지도 깔맞춤으로 최대한 티 안 나게 들어가야 이쁘겠죠? 그래서 사이즈는 역시나 가장 작은 15짜리에 목재 블라인드랑 비슷한 금색 바탕 표지를 붙인다. 마지막으로 섬유류는 세탁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나뉘는데 우선 세탁을 못하는 섬유는 얘를 안 빨아서 막 색이 누렇게 되든 검게 되든 이 표지가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 있도록 바탕색이 투명인 걸 붙이고 세탁이 가능한 섬유는 이제 이 표지랑 색깔 비슷해지면 한번 빨아야 되겠다 알 수 있게 은색 표지를 붙인다. 그리고 이러한 섬유류의 표지 규격은 2515. 그래서 흰색 바탕만 글자색이 남색이고 나머지는 모두 글자색이 검정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은 안 되지만 좀 재밌게 또 오래 기억에 남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고 나머지 내용들은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은 생략하는데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단원 소방관계법령 마무리해보고요. 여기까지 같이 달려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이 소방관계법령이 내용이 제일 많은 부분이라서 이 3만 넘기면 나머지는 뭐 저랑 같이 충분히 독학 가능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 소방관계법령 파트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찐정리, 문신이론서, 뒤편에 요약집도 같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면서 교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교재를 모방한 카피 상품으로 잘못 구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댓글창에 남겨놓은 공식 판매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로 듣는 꿀팁 영상 같이 올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